안녕하세요. 저는 임혜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훌쩍 떠나버리고 세 번째 가을을 맞으니 텅 빈 집의 공기는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아졌어요. 평생을 붙어 지내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시리게 다가오는 것 같았네요. 더 누워 있어 봐야 온갖 상념에 머리만 복잡해질 게 뻔해서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마루 소리만이 저의 유일한 아침 친구였지요. 습관처럼 쌀부터 씻어 밥솥에 앉히고 나니 비로소 하루를 시작할 기운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을 부엌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들 경수, 두 남자의 밥상을 차려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말했지요. 당신 손맛은 하늘이 내린 거라고, 당신 밥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거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밥을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곤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아들 내외가 사다 놓은 백화점 반찬통들이 칸칸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참 정갈하고 예뻤지만 제 입에는 너무 달고 짜서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안쪽에 넣어두었던 돼지고기 안심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아들 경수가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을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알맞은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 과정은 번거롭기 짝이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번거로운 과정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간장과 설탕, 맛술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양념장에 데친 고기와 꽈리고추, 메추리알을 넣고 뭉근하게 졸이기 시작했어요. 달큼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텅 비었던 공간에 비로소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정성 들여 졸여낸 장조림을 유리 반찬통에 담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경수는 제 눈치를 보며 멋쩍게 웃었고 며느리 세미는 잔뜩 인상을 쓴 채였어요. 어머니,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시 들렀어요. 어이구, 잘 왔다. 마침 너 좋아하는 장조림 만들고 있었는데. 냄새 맡고 왔니? 저녁은 먹었고. 제가 반갑게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하자 뒤에 서 있던 세미가 한숨을 푹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저녁 약속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요. 세미는 제 말을 칼같이 잘라내고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식탁 위에 툭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어김없이 백화점 로고가 찍힌 반찬통들이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힘드시잖아요. 이런 건 그냥 사다 드세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이런 걸 일일이 만들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시간을 며느리는 고작 시간 낭비라는 한마디로 정의해버리는군요. 옆에 서 있던 경수가 제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세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아니야, 세미야.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근데 이제 엄마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지, 엄마. 됐어요. 뭘 힘들까봐 그래. 솔직히 이게 더 편하고 맛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경수 씨? 세미는 경수에게 핀잔을 주며 제게 동의를 구하듯 쏘아붙였습니다. 그 눈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존중이나 염려 같은 건 한치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무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용건만 끝냈다는 듯 채 5분도 앉아있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현관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경수는 신발을 신으며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세미는 이미 먼저 복도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문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나야. 지금 시댁에 잠깐 들렀지. 아휴, 말도 마. 반찬 좀 사다 드렸는데 글쎄 직접 밥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누가 요즘 그런 걸 먹는다고. 짜고 달기만 한데. 세미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져 있었고 그 속에는 저에 대한 짜증과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냥 집에 계시지 뭐 하시겠어.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사고 안 치고 조용히 계셔주시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는 무슨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거 있지? 어휴, 정말 기가 막혀서. 노인네가 장사는 무슨 장사야? 가게 차렸다가 한 달도 못 가서 망할 게 뻔한데.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며느리의 목소리만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쩌려고 그래? 안 봐도 비디오지.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통화를 끄는 세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수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경수는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제게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끔찍하다. 며느리는 제가 이 시어미가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의 힘이 풀썩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리가 텅 비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언제 망해서 손 벌릴지 모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늙은 시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작자는 저런 말을 하는 아내 옆에서 그저 허허실실 웃고만 있는 바보 천치였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다가도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까진 모욕에 주저앉아 눈물이나 흘리며 늙어 죽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말이 오히려 제 꺼져가던 인생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장사냐고? 망할 게 뻔하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너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늙은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제 싸늘한 분위기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똑바로 서서 제 인생을 건 선전포고를 시작했습니다. 나 국수집을 차려야겠다. 경수가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어제는 그냥 해보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을 왜 사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발 좀. 그때 옆에 앉아있던 세미가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참으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장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아시는 세상이랑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평생 집에서 밥만 하셨으면서 도대체 뭘 믿고 가게를 차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세미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집에서 밥만 한 내 손맛. 그거 하나 믿고 하련다. 어머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경력인 거 모르세요? 그러다 평생 모아두신 돈까지 싹 다 날리면 어쩌시려고요? 그때 가서 저희한테 손 벌리시게요? 저는 단 한 푼도 못 드려요.
세미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저 말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그 아이의 진심.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비단 보자기로 싸서 모셔두었던 통장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푼돈을 아끼고 모아온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던졌습니다. 여깄다. 니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내 전 재산.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망하든 흥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한 푼도 보탤 생각 말고 나중에 내가 망해서 찾아가도 문전박대할 걱정이나 단단히 하고 있어라. 세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크게 놀란 것이겠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 똑똑히 들어. 너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늙은이가 어떻게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기나 해.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처음으로 제 심장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뛰고 있다는 뜨거운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어요. 제2의 인생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은 바로 그날, 비로소 진짜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돌려보내고 나서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혼자 모든 걸 시작하려니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림만 하고 살아온 늙은 여자가 아는 것이라고는 음식 만드는 것과 셈을 하는 것뿐인데 가게를 얻고 사업자를 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망할 게 뻔한 늙은이라는 며느리의 저주 섞인 예언을 제 손으로 직접 깨부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점에 들러 초보 창업이니 식당 성공 비법이니 하는 책들을 몇 권 사서 읽는 것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책인 것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밑줄을 그어가며 밤늦도록 책을 읽고 나니 어렴풋하게나마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게 자리였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곳의 문턱은 처음 넘어보는 것이라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한두 번 드나들다 보니 그것도 익숙해지더군요. 젊은 중개인들은 저 같은 늙은 여자가 혼자 와서 가게를 알아본다고 하니 대부분은 미심쩍은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사모님, 요즘 식당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1년을 못 버티고 망해 나가는 판입니다. 라며 겁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러니까 더 독하게 해봐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안의 오기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발품 팔아 돌아다녀 보니 소위 말하는 목 좋은 자리는 제 예산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건 또 왜 그리 비싼지 평생 모은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유동인구가 아니라 오로지 제 국수 맛 하나로 정면 승부를 보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며느리 눈에는 제가 어떤 가게를 차려도 곧 망할 가게일 테니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한 낡은 상가 건물 1층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할아버지 중개인 한 분이 돋보기를 낀 채 신문을 보고 계셨지요. 제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말없이 낡은 서류철에서 먼지 쌓인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모님, 여긴 어때? 한 2년 넘게 비어있던 곳이라 권리금도 없고 월세도 싸게 나왔는데 워낙 낡고 후미져서 찾는 사람이 없어. 지도에 표시된 곳은 아들 내외가 사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버스를 타고도 한참 들어와야 하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도를 들고 직접 그곳을 찾아가 봤어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겨운 풍경이 싫지 않았어요. 가게는 대로변에서 두어 블록 안으로 들어간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1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는 누렇게 색이 바래 너덜거리고 있었고요.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미줄이 잔뜩 쳐진 내부는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폐가 같은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버려진 땅처럼 초라하지만 저 먼지와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쓸고 닦고 정성으로 환하게 꾸미면 분명 아늑하고 정겨운 사람 냄새나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제 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라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겠다 싶었지요. 저는 그 길로 다시 부동산에 찾아가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중개인께서 정말 괜찮겠냐며 젊은 사람들이 안 찾는 동네라 장사하기 힘들 거라며 몇 번이나 저를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바로 집주인을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계약서를 손에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내친 김에 저는 그날 바로 구청으로 달려가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서류에 상호명을 적는 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제 이름 두 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지요. 해잔의 국수. 그렇게 제 이름이 박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드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경수 엄마로 고 서방 아내로 불리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제 이름 석자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를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경수는 기겁을 하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 거길 정말 계약하셨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소 찾아봤는데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너무 낡았잖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아파트 상가나 번화가로 나가셨어야죠.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내 옆에서 전화를 낚아채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나 마나 며느리 샘이겠지요. 곧이어 세미의 짜증과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어머님, 진짜 거기 계약하신 거예요? 경수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말 제정신이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일을 저지르세요? 그런 귀신 나오는 가게에서 도대체 누가 국수를 사 먹어요? 돈을 아주 길바닥에 뿌리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저는 세미의 악에 받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사람이 나오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너는 네 돈 아니니 걱정 말고. 어머님,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그러다 정말 망해서 저희 보고 손 내밀지나 마세요. 저희도 이제 애 키우려면 돈 들어갈 곳 많거든요. 걱정 마라. 내가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는 동전 한 푼 구걸하러 갈 일 없을 테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무례하고 천박한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시간에 가게 청소나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인 일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가 풀썩거리며 저를 맞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에 가득 쌓여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었어요. 낡은 전단지, 깨진 유리병,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꼈는데도 숨이 턱턱 막혔지만 저는 묵묵히 쓰레기를 마대 자루에 담아냈습니다.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니 비로소 가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너덜거렸고 바닥 구석구석에는 찌든 때가 검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방 쪽은 더욱 심각했지요. 이전에 무슨 가게를 했던 것인지 시커먼 기름때가 환풍구와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이걸 정말 내 손으로 다 해낼 수 있을까? 잠시 아득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철물점에 가서 철수세미와 락스, 세제를 종류별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찌든 때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바닥 타일 틈새를 솔로 문지르고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천장의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에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조금씩 깨끗해지는 가게를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렇게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페인트 가게에 가서 가장 밝은 아이보리색 페인트를 2통 사왔습니다. 낡고 칙칙한 벽지를 뜯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벽지를 다 뜯어내고 나니 울퉁불퉁한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포를 사다 밤늦도록 벽을 문질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드디어 페인트 칠을 시작했습니다. 롤러질이 서툴러 페인트가 얼굴이며 머리카락에 다 튀었지만 점점 환하고 아늑하게 변해가는 가게 내부를 보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혼자 이걸 다 하시오? 지나가던 동네 철물점 사장님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게 빗자루며 각종 청소도구를 팔았던 분이었지요. 저는 땀을 닦으며 웃었고 사장님은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어렴풋이 들은 사장님은 다음 날 공구함을 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녹이 슬어 덜컹거리던 수도꼭지를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 깜빡거리는 낡은 전등도 환한 LED 등으로 손봐주셨어요. 제가 돈을 드리려고 하니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국수나 한 그릇 공짜로 줘요. 이 동네에 새로 가게 여는 것도 인연인데 잘 돼야지.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못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방기기는 아는 사람을 통해 상태 좋은 중고품으로 저렴하게 들여놨습니다. 커다란 국솥 2개와 넓은 작업대, 반죽 기계와 냉장고가 들어오니 이제 정말 식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앞으로 제가 만들어낼 국수 맛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남해안 멸치와 완도 다시마를 듬뿍 넣고 밤새 끓여낸 진하디 진한 육수. 직접 반죽해서 쫄깃하게 뽑아낼 하얀 소면과 정성껏 만든 애호박과 달걀지단 고명.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게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간판집에 찾아가 제 가게의 얼굴이 될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디자인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깔끔한 흰 바탕에 제가 직접 고른 단정한 글씨체로 해잔의 국수라고 적힌 정직한 간판이면 충분했습니다. 간판이 걸리는 날,
저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네요. 제 이름 석자 중 두 글자가 저렇게 반듯하게 걸려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해잔의 국수 사장 이매자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낡고 초라한 골목길의 작은 가게 간판 하나와 함께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간판까지 걸고 나니 이제 정말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내부는 제 손으로 쓸고 닦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주방 기구들은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식당의 심장은 결국 맛이니까요. 손님상에 내놓을 단 한 그릇의 국수를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게 오픈을 며칠 앞두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찾았습니다. 좋은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재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건어물 가게들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최상급 국물용 멸치와 다시마, 디포리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비린내가 없고 살이 통통하며 은빛이 선명하게 도는 놈들로만 한가득 사서 가게로 돌아왔지요. 그날부터 저와 육수와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끓인 육수는 비린내가 너무 강해서 전부 다 버려야 했습니다. 멸치 내장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탓이었어요. 둘째 날은 너무 오래 끓여서 쓴맛이 났고 셋째 날은 감칠맛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잠도 줄여가며 육수에 매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디포리의 비율을 달리해보고 무와 양파, 대파 뿌리를 넣어 깊은 맛을 더해보기도 했어요.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맛을 찾아냈습니다. 비린 맛이나 쓴맛은 전혀 없이 입안에 착 감기는 깊고 진한 감칠맛. 바로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칭찬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육수가 완성되자 저는 다음으로 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겉면을 사서 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직접 반죽한 생면을 고집하고 싶었어요. 중고로 들여놓은 낡은 반죽 기계를 돌려 밀가루와 물, 소금의 완벽한 비율을 찾기 위해 또 며칠을 썼습니다. 반죽의 숙성 시간과 면을 뽑아내는 굵기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지요.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제 육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의 주력 메뉴를 딱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저의 자부심이 담긴 진한 멸치국수와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맛을 낸 매콤 비빔국수. 메뉴가 많아봐야 음식의 질만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단 두 그릇의 국수에 제 모든 정성과 자부심을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오픈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른 새벽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끓여낸 육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갓 뽑아낸 생면을 소분해 놓았습니다. 애호박은 곱게 채 썰어 살짝 볶아내고 달걀은 수십 개를 붙여 황금빛 지단을 만들어 쌓아두었지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앞 준비 중 팻말을 영업 중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전 11시 정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1시가 지나고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주방을 정리하고 이미 깨끗한 테이블을 마른 행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게 밖 골목길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그 정막이 마치 제 실패를 예고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단 한 그릇의 국수도 팔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있으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며느리 세미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꺼봐, 내가 망할 거라고 했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첫날일 뿐이야.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국수 두세 그릇을 파는 날이 이어졌어요. 간혹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들어와 국수를 먹고 가기도 했지만 단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료는 매일 상해서 버려야 했고 가게 월세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잔뜩 멋을 낸 며느리 세미가 친구 두어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게 입구에 서서 안을 구경하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 세미야. 여기야? 너희 시어머니가 하신다는 국수집? 세미의 친구가 과장된 목소리로 말하자 세미가 창피하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저렇게 손님 하나 없는 거 봐. 저러다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그들은 제게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방 안쪽에서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제가 망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제게 아들 경수가 우물쭈물하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세미가 올린 것 같은데. 아들이 보여준 화면에는 오늘 낮에 봤던 바로 그 제 가게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를 배경으로 오픈빨도 없는 우리 시어머니 가게 크크 곧 폐업 예정이라는 조롱 섞인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세미의 친구들이 남긴 어떻게, 안 됐다, 진작 말리지 그랬어 같은 위선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경수야, 엄마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어요. 너는 어서 들어가 봐라. 네 마누라 속상하지 않게 잘 위로해주고.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건 두 번째 싸움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조롱 섞인 글 때문인지 가뜩이나 없던 손님은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어제와 똑같이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했지만 그 음식의 주인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세미의 말대로 나는 결국 실패자가 되는 걸까?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손님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낡은 우산을 든 한 젊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앳된 얼굴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쓴 대학생처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학생은 텅 빈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저 멸치국수 하나 주세요. 저는 오랜만에 듣는 주문 소리에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 제 모든 정성을 담아 국수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갓 삶아낸 쫄깃한 면을 그릇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여러 번 부었다 따르며 면을 토렴했습니다. 그 위에 애호박과 달걀 지단, 김가루 고명을 소복이 올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양념장을 한 숟갈 올려 내어주었지요.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안경 너머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정말 맛있다는 듯이 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후루룩 후루룩. 가게 안에는 학생이 면을 먹는 소리만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주방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어요. 학생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는 계산을 하며 제게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수 맛이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름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여학생은 저의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를 찾아와 구석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고 가방에서 책을 꺼내 한참을 공부하다 가곤 했어요.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이 말없이 제 국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가게를 계속 열어야 할 이유를 얻은 것만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안전모를 쓴 작업복 차림의 남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가게로 몰려 들어왔어요.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곧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근처에 새로 짓는 빌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모, 여기 국수 맛있다고 소문났던데 진짜요? 제일 맛있는 걸로 6그릇만 빨리 줘봐요. 저는 신이 나서 멸치국수를 6그릇이나 말아내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신없이 국수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크어, 국물 죽인다. 이야, 면발이 살아있네. 이모, 양도 엄청 푸짐하네. 그들의 거침없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국수 한 그릇씩을 뚝딱 비우고는 내일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사장 인부들은 점심시간마다 제 가게를 찾아와 텅 비었던 테이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싸고 양 많고 맛있는 숨은 국수집이라는 입소문이 동네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제 가게는 더 이상 파리만 날리는 유령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은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맛있는 국수 냄새로 가득 차는 진짜 식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으로 남은 단골 여대생이 계산을 하며 제게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학생이 제게 내민 것은 자신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아가는 인생 국수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떠 있었어요.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국물 맛과 면발에 대한 칭찬, 그리고 가게의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진심 어린 문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다름 아닌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이 학생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라던 그녀는 사실 소소한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사장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글을 올려서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사장님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학생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 속의 글자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 제 마음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학생. 정말 고마워. 내가 받아본 칭찬 중에 오늘이 최고다. 그날 이후 가게에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생의 블로그 글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가면서 멀리서도
블로그 보고 찾아왔다는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텅 비었던 저녁 시간에도 테이블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주방을 지켜야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국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제 가게에 한 줄기 따스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비치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더 짙은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일까요? 단골 여대생의 진심 어린 글과 공사장 인부들의 든든한 입소문 덕분에 제 가게는 마침내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10개 남짓한 테이블이 손님들로 가득 찼고 저녁에도 블로그를 보고 찾아왔다는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지요. 저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았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국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그 소박한 행복을 누군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누군가가 제 며느리인 김샘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단골 여대생이 저녁을 먹고 난 뒤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지역 맘카페 가입되어 있으세요? 저는 그게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맘카페라는 것은 아파트 분여회 같은 것인 줄로만 알았지 인터넷에 그런 것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학생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지역 엄마들이 모여 온갖 정보를 나눈다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실시간 인기글 목록의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한 게시물의 제목이었습니다. 필동 논란의 그 골목 국수집, 위생상태 최악이네요. 국수에서 벌레 나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논란의 그 골목 국수집이라면 바로 제 가게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받아들고 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그 글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악랄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서 아이 둘 키우는 평범한 맘입니다. 얼마 전 블로그랑 입소문 보고 저희 애들이랑 그 골목에 새로 생겼다는 국수집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는 곳이라 정겹고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행주는 시커멓고 그릇은 제대로 닦은 건지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도 이왕 갔으니 국수를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애 국수에서 커다란 날벌레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사장님한테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글쎄 저를 진상 손님 취급하면서 그럴 리 없다. 어디서 들어간 걸 가지고 그러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돈도 안 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맘들은 저처럼 피해보지 마시라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 올립니다. 위생관념 없는 이런 가게는 하루빨리 문 닫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려왔어요. 단 한 줄도 사실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가게 위생에 신경 썼습니다. 매일 마감 시간이면 주방 전체를 락스로 소독했고 행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삶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가게에 찾아온 아이 손님들에게 벌레가 나온 국수를 내주고도 큰 소리를 칠 만큼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거기 원래 장사 안 되던 곳 아니었나요? 위생과에 당장 신고해야겠네요. 늙은 사람이 혼자 하는 곳이라 더러울 줄 알았어. 요즘 블로그는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등등.
대부분은 글쓴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저와 제 가게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분명 거짓말이에요. 제가 매일 와서 보는데 사장님 가게만큼 깨끗한 곳 없어요. 이건 사장님 가게가 잘 되는 걸 시기한 누군가가 일부러 쓴 악의적인 글이 분명해요. 단골 여대생이 제 옆에서 분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우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 소문의 위력은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북적거리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며칠 전에 그 절망적인 풍경이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어쩌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의 집이라도 보는 것처럼 힐끔거리며 수군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 집이 그 벌레 나온 국수집이래. 그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게 매출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며칠 만에 제 가게는 다시 텅 빈 유령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문득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모욕까지 참아가며 장사를 계속해야 하나. 그냥 다 포기하고 예전처럼 조용히 늙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제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안전모를 쓴 단골 인부 아저씨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이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못된 인간이 우리 이모 가게에다 대고 그런 거짓말을 써놨어. 우리가 매일 여기서 밥 먹는데 벌레는 무슨 놈의 벌레. 내가 장담하는데 이 동네에서 이모네 가게가 제일 깨끗해. 사장님 기죽지 마쇼.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 글 믿는 사람들이 바보지. 자, 여기 국수 10그릇. 제일 맛있는 걸로 빨리 줘요.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텅 빈 가게의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앉아 큰 소리로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애써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며칠 만에 다시 가게에 울려 퍼지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단골 여대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의 눈은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범인을 찾은 것 같아요. 학생은 제 앞에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맘카페에 올라왔던 그 악의적인 비방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아이디의 과거 게시글들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이 둘 키우는 엄마라고 했는데 과거 글들을 보면 미혼 여성들이나 쓸 법한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세미가 제 가게를 조롱하며 올렸던 SNS 게시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쓴 비방글의 말투랑 사장님 며느님이 SNS에 썼던 글의 말투가 너무 비슷해요. 특히 크를 남발하는 버릇이나 특정 단어에서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는 방식까지 똑같아요. 이건 거의 동일 인물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학생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 며느리 세미의 짓이었습니다.
제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아이가 결국에는 이런 더럽고 비열한 짓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돼요. 제가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 자료를 전부 다 모아놨어요. 이 아이디의 인터넷 IP 주소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라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학생이 건네준 증거 자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좋다. 너가 나에게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으니 기꺼이 상대해주마. 이 비열한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반드시 깨닫게 해주겠다. 반격의 증거는 손에 쥐었지만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평생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저는 제 가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번 벌레 나온 집으로 낙인 찍힌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가게는 다시 텅 비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손님 한 명 없이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의자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색이 무척 허름해서 저는 잠시 경계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텅 빈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메뉴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무뚝뚝한 목소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멸치국수 곱빼기 하나요. 저는 오랜만에 손님의 반가운 마음 반, 경계하는 마음 반으로 주방에 들어가 국수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느 때보다 더 정성을 다해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그릇을 남자의 테이블에 내려놓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국물부터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한참을 미동도 없이 국물 맛을 음미하던 남자의 눈이 서서히 동그랗게 커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마치 이 세상에 국수와 자신 단둘만 남은 것처럼 정신없이 면을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루룩, 쩝쩝, 후루루룩. 가게 안에는 남자의 요란한 국수 먹는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순식간에 곱빼기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붉어진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수 한 그릇 더 주십시오. 이번엔 보통으로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국수 한 그릇을 더 삶아내갔습니다. 남자는 두 번째 그릇 역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국수 사장님 어머님께 배우셨습니까?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수랑 맛이 똑같은데. 남자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추억하는 듯 하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부터 잠시 동영상 촬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사장님 얼굴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는 화면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진짜 맛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형, 쩝쩝대마왕입니다. 저는 그제야 남자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쩝쩝대마왕. 얼마 전 젊은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던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 유튜버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대마왕 형님이 오늘 진짜를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3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천 그릇의 국수를 먹어봤지만 오늘 이곳에서 제 인생 최고의 국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국물 색깔 좀 보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쩝쩝대마왕은 즉석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제가 끓여준 국수에 대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극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인처럼 혹은 음식 평론가처럼 제 국수 맛을 조목조목 분석하는데 평생 국수만 만들어 온 저도 생각지 못했던 표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멸치 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장님의 인생이 담긴 육수예요. 제가 이 국물을 처음 맛보는 순간 20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육수를 끓이시던 모습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방송을 하던 그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르더니 제게 가게에 왜 손님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며칠 전 맘카페에 올라왔던 악의적인 비방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쩝쩝대마왕은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국수를 만드는 장인이 이렇게 깨끗한 가게가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쩝쩝대마왕의 이름과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 가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가게입니다. 이 맛을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스마트폰 화면의 실시간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진실을 알려줄게요. 당장 좌표 찍어주세요. 혼내주러 갑니다. 저런 악플러는 고소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송은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쩝쩝대마왕은 그 자리에서 비빔국수까지 한 그릇 더 시켜 먹으며 제 가게의 모든 메뉴를 완벽하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보석 같은 곳을 제가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의 진심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가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고요함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제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위치를 묻는 전화, 예약을 하겠다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제 휴대폰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거대한 기적이 찾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문자 알림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저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제 심장의 요란한 고동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쩝쩝대마왕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끝난 라이브 방송 영상은
이미 조회수가 수십만 회를 훌쩍 넘어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제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은 오늘자 레전드 먹방이라는 제목으로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벌레 나온 더러운 가게라며 저를 손가락질하던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해 두었지요. 육수를 끓이고 면을 반죽하고 고명을 준비하는 내내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1시. 제가 가게 앞 영업 중 팻말을 걸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게 앞 좁은 골목길이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십 명, 아니 1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서 제 가게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왔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국수 먹으려고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비현실적인 풍경에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저는 손님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테이블을 치울 시간도 없이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고 제 가게의 작은 주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에 3배를 준비했던 재료는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결국 가게 앞에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합니다라는 팻말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국수를 먹지 못하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들에게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끝나고 녹초가 된 몸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껏 치장을 한 며느리 세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가게를 귀신 나오는 곳이라며 멸시하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제가 소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작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가게가 너무 바빠서 들어올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세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팔을 걷어붙이며 제가 치우던 그릇들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쉬세요. 이런 굳은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아 참, 그 맘카페에 글 쓴 사람,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떤 나쁜 인간이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음해했는지 제가 꼭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 해요.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뻔뻔한 연기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온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제게 빌부터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요. 저는 세미의 손에서 그릇을 다시 뺏어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다. 더러운 손으로 내 그릇에 손 떼지 마라. 제 싸늘한 한마디에 세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경수까지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수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어머니. 대박. 진짜 대박이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라니까요. 아들은 제 옆에 바싹 붙어 서서 호들갑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도 이렇게 커졌으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어머니 일 도울까요? 제가 경영을 맡고
어머니는 주방만 책임지시면 와, 이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워도 되겠는데요. 저는 제 가게를 마치 자신의 성공인 양 떠들어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모욕에 피눈물을 흘릴 때, 제가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 가게를 곧 폐업할 곳이라며 조롱하던 아내의 옆에서 그저 방관만 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경영은 무슨? 너는 네 마누라 단속이나 잘해라. 제 차가운 한마디에 경수와 세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갑을 관계가 마침내 완벽하게 역전되는 순간이었죠. 방금 전까지의 소란과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아들 내외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경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고 며느리 세미는 방금 전까지 능청스럽게 연기하던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어 던진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단골 여대생이 밤을 새워 찾아준 며느리의 비열한 범죄 행각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종이들을 꺼내 아들 내외 앞에 테이블 위로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세미가 맘카페에 익명으로 올렸던 비방글의 전문, 그 글을 작성한 아이디의 과거 행적, 그리고 세미의 SNS 게시물과 말투를 비교 분석한 자료까지. 마지막으로 단골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그 비방글이 작성된 인터넷 IP 주소와 세미의 집 IP 주소가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올려놓았어요. 이래도 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발뺌할 테냐? 제 나지막한 물음에 세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탄로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겠지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세미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가게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세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서럽고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만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쩝쩝대마왕의 방송이 없었다면, 제 가게가 이대로 망해버렸다면 이 아이가 과연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가게를 정리하고 절망에 빠진 제 등 뒤에서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비웃고 있었겠지요.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세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일어나라. 네 더러운 눈물, 내 가게 바닥에 흘리지 말고. 어머님, 너의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다. 네가 쓴 그 더러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직접 빌어야지. 어디 감히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냐? 저는 더 이상 세미를 상대하지 않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아들 경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한심하고 미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 고경수. 넌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정말 몰랐다고 말할 테냐? 어머니, 저는 정말 세미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그래, 몰랐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 아내가 네 어머니의 가게 사진을 찍어 곧 폐업할 곳이라며 조롱하는 글을 올렸을 때 너는 무얼 했지?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며 미안해하기는커녕 네 아내가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았더냐. 네 어머니가 억울한 소문에 휩싸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너는 네 아내의 편에 서서 침묵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내게 먼저 찾아와 사죄하지 않은 너는 명백한 공범이야. 제 서리빨 같은 말에 경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제 인생을 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여자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네 가정을 정말 지키고 싶거든. 이 여자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 만약 그때까지도 네가 어설픈 동정심이나 섣부른 용서를 들먹인다면 그날로 너와 나는 모자간의 연을 끊는 것이다. 내 말 알아들었니? 아들 내외는 제 단호한 태도에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끔찍한 진실 공방이 아니었는데 그저 제 힘으로 당당하게 성공해서 저를 무시했던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제 탓만은 아닌지 복잡한 마음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세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뿐 이대로 두면 그 아이는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단골 여대생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평생 저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이건 명백한 승소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 모두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합의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법이 정한 가장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제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 정식으로 며느리 김세미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맛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선처는 절대 없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고 난 뒤 제 일상은 오히려 더욱 바쁘고 활기차졌습니다. 쩝쩝대마왕의 방송 이후 해잔의 국수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저는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새로 뽑아야 했지요. 그중 한 명은 당연히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단골 여대생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제 가게의 SNS 마케팅과 온라인 주문 관리를 도맡는 든든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는 켜고 끄는 것밖에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학생은 제 옆에 앉아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배우다 보니 그것도 참 재미있더군요. 사장님, 오늘은 사장님이 육수 끓이시는 모습을 짧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볼까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학생의 제안에 따라
제 가게의 SNS 계정에는 화려한 사진 대신 제가 매일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습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모습, 밤새 육수를 끓이는 모습, 손님상에 나갈 국수 한 그릇을 정성껏 마는 모습. 꾸밈 없는 저의 일상은 오히려 손님들에게 더 큰 신뢰와 감동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사장님 존경합니다.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곤 했지요. 가게의 다른 조력자들도 든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반에 저를 도와주셨던 동네 철물점 사장님과 단골 인부 아저씨들은 이제 제 가게의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가게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온갖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대박 비법을 알려달라며 귀찮게 구는 사람부터 다짜고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내미는 무례한 사업가들까지. 그럴 때마다 인부 아저씨들이 육중한 몸으로 제 앞을 막아서며 우리 사장님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지쇼. 라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게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든든한 네 사람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쩝쩝대마왕이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제 국수 맛을 잊지 못하는 전국의 구독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국수를 팔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제 국수를 끓여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 망설였지만 그의 끈질긴 설득과 도움 약속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해잔의 국수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정식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임혜자라는 제 이름이 찍히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모욕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늙어 죽었을 겁니다. 밀키트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쩝쩝대마왕의 강력한 홍보 덕분에 출시 첫날 준비했던 물량 1만 개가 단 10분 만에 전부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지요. 저는 결국 공장을 계약하고 직원을 더 뽑아야 했습니다. 해잔의 국수는 이제 작은 골목 식당이 아닌 전국적인 브랜드로 당당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의 아들 경수가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저에게 쫓겨난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참을 우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샘이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경수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경수야. 사내 자식이 왜 이리 꼴사납게 무릎을 꿇는 게냐? 저는 우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실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네 아내는 지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건 내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이 내리는 심판이야. 내가 함부로 거두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어머니, 네가 정말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가정을 지키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이 아내가 저지른 죄를 섣불리 덮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녀가 자신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그것이 남편인 네가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내 말 알겠니?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그날 아들은 제게서 어떤 희망도 얻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고 며느리 김세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미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은 면했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셈이었지요. 그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 듣고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 일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씁쓸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들 내외는 한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굳이 묻지 않았고 그저 제 일에만 묵묵히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여대생, 아니 이제는 제 가게의 어엿한 정직원이 된 은영 양이 제게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미가 저를 비방했던 바로 그 맘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해잔의 국수집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긴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당연히 며느리 김세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 게시판에 익명으로 해잔의 국수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 어리석고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해잔의 국수 임혜자 사장님과 제 글에 속아 가게에 대한 오해를 하셨을 많은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저의 시어머니이신 사장님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한 나머지 이성과 양심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혜자 사장님과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말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에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의 그 가식적인 눈물과는 다른 무언가 진실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경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미가 벌금을 내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수가 대신 내주겠다고 해도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내 손으로 치러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경수에게 세미가 일한다는 식당의 주소를 물어 몰래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허름한 감자탕 집 주방, 그곳에서 세미는 고무장갑을 낀 채 쉴 새 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땀과 음식물 쓰레기로 범벅이 된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본 세미의 모습이 제가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세미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미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벌금을 모두 완납했고 사회봉사 시간도 성실하게 모두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 내외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세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고 날카로운 대신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미는 제 앞에 서서 아무런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아주 길고 긴 인사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세미는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수만 가지의 의미와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 대가를 모두 치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방으로 따라오너라. 세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저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쌓여있던 오늘 하루의 설거짓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다.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해라. 월급은 최저시급이고 네가 할 일은 여기 있는 이 그릇들을 닦는 일이다. 할 수 있겠니?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세미와 옆에 서 있던 경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세미의 눈에는 이내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지난번의 그 가식적인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김세미는 해잔의 국수의 설거지 담당 막내 직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며느리였던 사람을 부리기 불편해했고 저의 조력자들은 며느리를 다시 받아주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설거지를 했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았고 예전의 그 거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은 어쩌면 제 인생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세미가 제 가게 주방의 가장 낮은 곳, 설거지통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은 시간이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잔의 국수는 더 이상 작은 골목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쩝쩝대마왕의 방송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전국에 수십 개의 직영점을 둔 어엿한 중견 외식 기업이 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국수집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저를 요식업계의 신데렐라, 서민 갑부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며 추어 올렸고 제 이름 앞에는 늘 이매자 회장님이라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처럼 어색하고 거창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저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낡은 빌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눈을 떴지요. 예전에는 남편의 빈자리가 주는 외로움과 적막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과 오늘 하루 제가 해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활기차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을 거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셔야 해요. 이제 제 말 속에는 슬픔 대신 든든한 동반자를 향한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뜨거운 불 앞에서 직접 육수를 끓이거나 면을 삶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의 가장 번화한 금융가,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빌딩 꼭대기층의 회장실로 출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 낡고 초라한 1호점 가게의 흑백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저의 첫 사업자 등록증이 소중하게 액자에 담겨 있었지요.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날에도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과 낡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올수록 가장 낮은 곳의 마음과 처음의 간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지난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의 하루는 중요한 회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메뉴 개발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트러플 오일 비빔국수의 최종 시식회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회의실에는 젊고 유능한 셰프와 날카로운 눈빛의 마케팅 팀장, 그리고 듬직한 모습의 제 아들 경수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 개발한 신메뉴입니다.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아주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맛이라고 자부합니다. 개발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과 함께 제 앞에 먹음직스럽게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수를 맛보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고명이 너무 많았고 화려한 그릇은 저희 해잔의 국수의 철학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시작을 잊었습니까? 해잔의 국수의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이 국수에서는 우리 가게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제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성공은 기교나 유행이 아닌 정직한 땀과 진심이 담긴 맛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오른팔이 된 며느리 세미가 늘 함께했습니다. 제 회의에 배석할 직급은 아니었지만 저는 중요한 시식회 때마다 항상 세미를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제 맛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사람이 바로 세미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세미는 그야말로 환골탈태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로 시작했던 주방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홀 서빙과 재료 손질, 육수 끓이는 비법 전수까지 이어졌어요. 예전에는 명품 가방과 뾰족한 구두가 자신의 자존심이라도 되는 양치장하던 아이가 이제는 고무장갑과 낡은 운동화가 더 익숙한 진짜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자랑스럽게 닦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세미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과오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전국 직영점의 신입 점장들을 교육할 때면 자신의 뼈아픈 실패담을 거침없이 털어놓으며 교육생들에게 진심과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시어머니이자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이신 이매자 대표님의 가게에 벌레가 나왔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속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대가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이 국물 한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은 맛있는 양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직한 양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 세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처음에는 그녀를 회장님 며느리라는 낙하산으로 여기며 경계하던 직원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세미는 모든 직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당당한 점장 교육 총괄 팀장이자 저의 가장 든든한 후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들 경수 역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 그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던 마마보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아들은 제가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경영과 회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회사의 복잡한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능력 있는 경영 지원 실장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갈팡질팡하던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누구보다 깊이 믿어주고 어머니의 철학을 존경하며 자신의 가정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진짜 어른이자 가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회사 해자푸드의 창립 1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었지요. 회사에서는 성대한 기념 파티를 준비해야 한다고 성화였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아주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회장이라는 무거운 감투를 내려놓고 몸에 익숙한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저의 작은 1호점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국수 성지라고 불리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늘 발 디딜 틈이 없는 1호점. 저는 그날 하루 가게 문을 굳게 닫고 창립 기념일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텅 빈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지난 2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에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안방, 폐가 갔던 가게를 홀로 쓸고 닦으며 흘렸던 고단한 땀방울,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서 절망하며 끓여냈던 눈물 젖은 국수 한 그릇,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손님들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던 그 순간들까지. 이 작고 낡은 공간에는 저의 모든 눈물과 땀, 그리고 환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낡은 앞치마를 든 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이곳으로 오라고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은 이미 제 마음을 다 읽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함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회장님 놀이 그만하고 국수나 실컷 말아봐야죠, 어머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니까요. 세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대견한지 저도 모르게 세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자신의 추억이 깃든 자리로 섰습니다. 저는 평생 제 손때가 묻은 반죽 기계 앞에, 경수는 처음 아내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칼을 잡았던 야채 작업대 앞에, 그리고 세미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거대한 육수 솥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과 팀장, 실장이 아닌 그저 단출한 국수집 식구, 이매자와 김샘이 고경수로 돌아가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이내 경쾌한 칼질 소리와 구수한 멸치 냄새,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경수는 이제는 눈을 감고도 양파를 일정한 두께로 곱게 채 썰 수 있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손맛을 시간 낭비라며 코웃음 쳤던 세미는 이제 저보다 더 깊고 진한 육수를 끓여내는 명인이 되어 있었지요. 저는 세미가 끓여낸 육수를 국자로 떠서 한 숟갈 맛보고는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청출어람이네. 이제는 내가 너한테 한 수 배워야겠다. 제 진심 어린 칭찬에 세미는 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손님에게 팔기 위한 국수가 아닌 오로지 우리 세 사람만을 위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반죽한 쫄깃한 생면을 끓는 물에 삶아내고 세미가 밤새 끓여낸 진하디 진한 육수를 붓고
경수가 정성껏 썰어낸 애호박과 달걀지단 고명을 듬뿍 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국수 3그릇을 들고 우리는 가게 홀의 가장 작고 낡은, 하지만 우리의 추억이 가장 많이 깃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우리는 말없이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만들어 온 국수였지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그 어떤 국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에는 우리가 함께 눈물로 이겨낸 시련의 시간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용서와 화해, 그리고 마침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된 가족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못된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미가 국물을 떠먹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 세미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한숨만 쉬며 무기력하게 늙어 죽었을 게다.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은인이기도 해. 제 말에 옆에서 조용히 국수를 먹던 아들 경수도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또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잔의 국수 대표 임혜자라고 쓰인 제 이름이 1년 전 그날처럼 눈부신 가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받아온 서름과 모욕을 딛고 일어나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 된 제 자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랑하는 며느리와 아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인생 2막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가장 뜨겁고 진한 국물 맛을 내며 오래도록 따뜻하고 행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